군사, 시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프렌즈 FM 국방광장. 자, 1월 30일 월요일 국방 FM 국방광장, 오늘은 저희가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모시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방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군가 행군의 아침 2분 14초짜리인데 국문 떠나시고 나서 이렇게 제대로 들어보신 적 처음이시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부른 적도 많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아침마다 국방광장을 들으시면 날마다 군가 들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외교적인 사안 또 안보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한미는 올해 이 사드 체계 배치를 완료해서 작전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안팎에서 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 이미 2014년 6월에 그 당시 연합사령관이었던 스카파르티 사령관이 얘기를 꺼내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2년간 좀 질질 끌다가 작년 7월에 이제 사드 배치에 한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또 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어떤 인상이냐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 종속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적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면 가령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령 인공위성에 의한 첩보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거나 종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듣고 나면은 다 기분 나쁘죠. 세상에 누가 편입되고 종속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언어 혼란 전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을 바꿔서 편입 종속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편입 종속된다 얘기한단 말이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우리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반대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사드라는 거는 굉장히 참 우리한테 다른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자국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드 배치 시스템을 우리나라 쪽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 면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우회하거나 또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보라는 거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입니다. 망하고 나면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종속이 아닌 이 긴밀한 협력 관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이것과는 무관하게 종전 계획대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미국 우선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미국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사드를 아마 배치하는 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대로 추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불편한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죠. 특히 중국과는 경제, 문화 분야에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 교류도 많이 우리나라와 소원해질 만큼 나빠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약간 스토리를 과거를 좀 보면은요. 제가 2015년 지금부터 2년 전쯤에 중국에 가서 어떤 토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토의를 할 때도 저희가 사드에 네가 반대하는 이유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사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방탄조끼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게 중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꾸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요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핵을 갖고 서로 경쟁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1972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을 맺었어요. ABM 그 조약이랑을 맺어가지고 탄도탄을 중간에 요격하는 미사일 기지는 한 개만 하자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미국이 이걸 일방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 간에만 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핵을 갖고 있고 그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결국 어디서 쏠지 모르는 걸 갖다가 미국하고 소련 간에 서로 숫자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날아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ABM 조약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날아오는 그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1년에 ABM 조약을 폐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와 또 이 중국 같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반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중국은 우리 한국 내에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의 분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중국은 계속 사드 배치하면은 우리는 우리한테 경제적 압박을 가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한미 동맹의 와해를 끌어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일이 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이 같이 협력하는 거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걸 깨기 위해서는 결국 그중에 한국이 전 제일 느슨한데 이 한국이 사드를 배치 안 하는 쪽으로 감으로써 미국이 자 이제 그럼 한국이 이거 동맹 맞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중국은 굉장히 경직돼 있죠.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거라면 그냥 그게 그대로 뭐 모든 방송에서 모든 언론에서 모든 교수들이 어떤 회화에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압박은 당분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또 이걸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실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의 갈등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기자회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과의 갈등이 우리 안보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가 같이 모두가 대북 공조, 세계가 공조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경제 체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중국이 자꾸 빗나갈 수 있어요. 결국 중국이 그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대북 제재가 이제 한쪽이 무너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제 우선 불편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중국 항공기들이 우리 카디스에 들어온 것처럼 조업구역 내에서 여기서도 또 중국의 어떤 도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우리가 뭐 클레임을 문제를 삼고 얘기하고 중국하고 협력하고 이런 건 계속 끊임없이 해야겠지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한미 간의 공조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 국내 여론의 통합입니다. 결국은 설득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장관할 때 보면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하면은 좀 대중 심리 같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면 꼭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다 납득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놔야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미 들은 게 있고 자기들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좀 풀리는데 그 전에 그냥 다 얘기를 하면은 이 대중적인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국방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각 개인을 각각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국방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려하고 있는 사안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방위 분담금이라는 거는 이제 1991년경부터 시작된 건데 미국이 그 동안에 이제 어느 나라에서 자기 부대를 주둔시키게 되면 그 비용을 미국이 자담을 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주둔 비용의 일부를
혜택 받는 국가가 좀 부담해달라는 겁니다. 예. 가령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냐면 미군 부대를 경계하거나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고용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달라든가 네. 또는 미국의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시설을 어떤 장비가 무기체계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위한 시설을 짓는 거를 좀 한국이 부담해 달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달라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쭉 우리가 하여간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부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인가 우리가 한 거에 의해서 이제 2018년까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해서 지금 대략 9,300억 뭐 좀 플러스 정도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적정 규모의 방위 분담금 문제는 서로 한미 간의 국익에 맞게끔 서로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또 우리는 물론 우리가 GDP 대비 우리 방위비 분담률이 높다. 또 주둔 미군의 1인당 방위비 분담 규모도 우리가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 중요한 건 서로가 뭐 협상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협상이라는 건 옛날 서희 장군이 협상할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협상이라는 건 세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게 예. 협의하는 게 있으면은 결국 나는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테이블이 내 뒤에 있는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 뒤에 또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 서로가 적절히 서로의 국익에 또 서로 간의 양쪽 간에 맞게끔 협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부터 18년까지 이미 예. 방위비 분담금 이미 협의가 끝났고 예. 이제 18년이 끝나고 나면 협정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다시 협상을 해야 될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현재 외교부에서 그거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외교부하고 저쪽하고 이제 협상해 나가면서 그걸 풀어가는데 한 1년간 가까이 걸립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협상인데 예. 그러나 하여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또 한미 동맹이고 또 미국으로 볼 때도 미국이 여러 가지 동맹 중에서 예. 아주 성공적으로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예. 서로 동맹의 그 가치를 붕괴시키지 않고 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쪽으로 네. 쌍방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카투사 월급도 그렇고 이 주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비용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직접 내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위비 분담금엔 카운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서로 협력해가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뭐 예. 내지는 철수 이런 카드를 내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동맹이 이제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인데 예. 그거는 서로가 이 협력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게끔 해야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자, 이건 현재 한미 간에 어디까지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기가 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오면서 예.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 또는 그 전에는 최초에는 환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시기가 2012년 4월 17일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2015년 12월 1일로 이렇게 미뤄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결국 이거를 북한의 위협이 그런 정상화되고 한국군의 방위 태세가 조건이 완비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서로 전환을 추진해서 소위 조건부 전환으로 예. 그렇게 지금 돼서 현재는 조건부 전환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예. 뭐 야당에서는 전작권을 빨리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죠. 예. 예. 자, 그런데 이 전작권의 현 상태가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조금 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 상이한 주장이 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를 방해하는 시스템 또 그 속에서 서로 한미가 만들어져 있는 한미 동맹 예. 또 한미 연합 체제 이런 거 전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의 주권 국가가 그 국가를 지키는 데에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주 국방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가 국제적인 협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주 국방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제대로 된 국민 통합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쓰는 능력이고 예. 거기다가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한번 오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새 최근에 학교에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이야 학교에 새로 이제 갔는데 새로 전입한 학생이 얻어맞지 않으려면은 네. 어떤 걸 해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지가 자기 힘이 아주 세야 싸거나 예. 아니면 또 하나는 가서 보니까 거기 힘 센 놈 중에 아주 사람이 착하고 날 좀 도와줄 것 같은 놈은 그놈하고 친구 되는 것이죠. 힘센 친구. 그렇죠. 네. 예. 결국 뭐냐면 하나는 내가 스스로 능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더하기 거기다가 하는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예.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하나만 하시겠어요? 하나보단 둘 다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결국 우리가 이건 자주국방과 예. 국제협력을 두 개를 다 가져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미 방위조약을 쭉 흐름을 보면은 예.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항공 통제권을 이양을 했어요. 예. 1950년에 전쟁 나고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1953년에 이제 저희가 한미 상호 전쟁이 끝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유엔군 사령관 밑에 한군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해 나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오니까 비동맹 국가들이 갖고 반발을 하고 또 유엔 총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뭐 언제까지 그 유엔사가 있을 필요가 있냐, 유엔사 필요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미국에서 뭐냐 월남전에 이제 후유증으로 예. 한국에서 방어는 한국 사람이 해라 이제 주한 미군 철수하자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니슨 대통령 이어서 카터 대통령 하면서 계속 선거 공약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봤을 때는 당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북괴가 일으키는 전쟁에 대비해서 뭔가를 한국은 혼자는 안 되겠다. 여러 그 미군의 세력이 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중국이나 소련이 러시아 소위 그 공산 국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그걸 등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그럼 그 상태에서 한국만 덜렁 남겨놓고 갔을 때는 한국이 뭐 하루아침에 공산화되는 것이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좋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즉 정전협정을 준수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만 남겨놓고 유엔군 사령부는 줄이자. 예.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 대신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요. 이 만들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한국도 잘 컸으니까 예. 한국도 똑같이 서로 대등한 모습에 만들자.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 때는 한미가 대등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예. 그다음에 그 위에다 또 뭘 만드냐면 한미 군사위원회, 예. 즉 한미 합참의장이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미 연합사는 한미 양쪽 합참의장이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주식회사인 것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 하는 그런 밀리터리 커미티, 즉 군사위원회 위에는 국방장관들이라는 SCM이라는 게 있고 예. 그 위에 또 양국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정상회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라는 거는 북한에 결국 뭐냐면 북한이 전면전 도발을 할 때 이거를 억제하고 예. 그게 실패해서 전면전이 터지게 되면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자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마치 우리 군이 미국의 통제에 와서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군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즉 이런 역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유엔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유엔사하고 한미연합사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 한미연합사는 결국 양국이 똑같은 힘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또 우리 군 자체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들이 정말 우수한 장교들을 보내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면서 미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도 바르고 능력도 있고 영어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예. 미국 장교들이 훨씬 프로페셔널한 데가 있으니까 미국 장교들이 끌어가는데 한국군이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독자적이 갖겠다. 그러려면 이제 한미 연합사령을 해체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한국을 그동안 자기들이 도와서 한미 연합사를 만들어서 대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하면서 한국을 서포트해서 한국이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됐는데 이제 가서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 군사 주권을 뺏어갔으니까 내놔라. 이런 형태가 되니까 미국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 미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은 동맹국이 아닌 것으로 계산하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참 잘못된 생각인데 예.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은 뭘 할 겁니까? 독자적으로 해서 우리가 혼자서 그러면 북한을 공격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독자적인 가지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우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방어하려면은 결국 남의 도움을 좀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제가 그때 합참의장하고 장관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전자권 환수라는 말이 이게 적절치가 않다. 예. 그래서 쭉 토의한 결과 이걸 앞으로 새로운 연합방위 체제로 좀 바꾸자. 그 신연합방위 체제를 전환이라는 용어로 말을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환 시기를 조정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조건부 전환을 바꾸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원하에 북한군의 기습 가능성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 그런 작전 체제에서는 한미 연합 작전 체제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 국방도 중요하지만 또 국제적인 협력 관계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럼요. 문제이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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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전 장관님 시절에도 인류 국방 경영, 강한 군대, 국민의 국방 구현 등을 통해서 국방 개혁을 시도를 해 오셨습니다. 군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 작업 참 어렵고 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군 구조 개혁과 개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십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제가 그 1994년에 영국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 당시 1994년에 영국군이 군 규모를 감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목이 뭐냐, 프론트라인 포스트예요. 즉 전방을 우선적으로 한다.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도 군 규모를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사이즈로 다운 사이징이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싸울 수 있는 그 부대가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즉 최전선에는 전투 부대는 제대로 될 수 있어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어딘가 줄여야 한다면은 소위 상급 사령부, 국방부, 합참 이런 데가 그런 데는 감축이 돼야 하는 것이죠. 소위 전투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예. 그 부분을 소위 민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ICBM, 소위 IoT, 사물 인터넷이니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또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 개념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군이 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네. 이제 고민해야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참하고 한미연합사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서로 잘 통합된 가운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또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우리가 집행이 지연되면은 또 그런 국방 개혁 계획을 계속 보완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장병들이 잘 싸울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병들이 물론 군에 있는 동안에 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학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예. 군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전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제일 그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린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로 작업을 하거나 경계를 쓰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예. 그래서 작업이나 경계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부대 주둔지를 가능한 잘 통합해서 경계나 작업 소요를 줄이고 예. 또는 작업이나 이런 걸 모아놓으면 그거를 일반 민간 업체가 하도록 바꿔버리고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예. 병사들이 그저 밤에 다 경계 서야 하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 그럼 밤에 경계 쓰지 않고 충분히 잘 수 있으면 낮에 아주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군대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예. 우리가 군이 더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 개편 그렇습니다.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방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국군 장병들의 복지 문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역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복지나 병역 문화 개선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군사 시설 등을 개선을 했고 요즘을 보면은 이제 생활 여건, 휴식 시간 활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병사들이 스스로 자기 시간 여유를 활용해서 개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간부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가 그 한민고 군인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학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자꾸 만들어 가야만 우리 직업 군인들이 정말 자기 다른 그런 가정에 대한 걱정 같은 걸 하지 않고 국방에 몰입할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병역 문화는 모두가 완벽한 전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이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수인 것들을 잘 갖춰주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우리 병역 문화의 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언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전 장관께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자, 지금은 예비역이자 군 선배로서 또 원로로서 해주실 말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격려라기보다는 우리 자꾸 너무 당부가 많아가지고 좀 부담인데 정말 군대는 군대다운 군대가 돼야 합니다. 군대라는 경우는 전투력이 모든 판단의 기준인 것이죠. 그렇죠. 결국 잘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간인보다 체력적으로도 월등 우세해야 하고 전술전기면은 당연히 우세해야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에서 어떤 사고가 나니까 군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소방대에다 연락을 해서 소방서가 와서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럼 소방서보다도 못한 군대라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직성입니다. 그다음에 성실해야 하고 또한 청렴해야 합니다. 군인이 돈 맛을 알고 군인이 거짓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했던 것은 강한 전투력이 뒷받침된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듣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방력 강화와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 구현을 위해서 국방 관계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군의 어떤 국방부라는 것은 군을 이제 관리하는 것인데 군의 임무나 역할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전방에는 작전부대가 그 군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국방부나 상급사령부라는 뭐냐면 이런 작전부대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작전부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저 작전부대를 장악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그런 것이 국방부나 상급사령부가 아닙니다. 작전부대가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방부 또는 상급사령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국군 장병들에게는 오늘도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방광장 특집으로 마련한 대담 김태형 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더 귀에 와 닿는데요. 오늘 조언 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방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